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2012년 12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4분에 녹음을 시작합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여기는 울산 YMCA 대강당입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서영석 대표님. 네. 저희가 정말 다 갔네요. PK 지역은. 그렇죠. 예. 부산, 울산, 경남. 예. 오늘 울산으로 드디어 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호남, 광주, 전주에 갔다 왔고요. 얼마 전에는 충북 청주를 갔었는데 또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대전에 갈 예정입니다. 수원, 서울, 안 간 데가 강원, 제주 정도네요. 예. 그렇죠. 예. 제주도를 안 간 게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저희가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 예.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울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울산 하면은 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생각이 나고, 예.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모두가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저도 천당에서 문재인 지지하겠습니다. 몽준이 개새끼. 예, 우리 정몽준 회장님 욕해서 좀 기분 나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몽준 회장은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중앙고등학교? 네. 예, 저하고 한 3년, 4년 정도 차이 나는데, 제가 옛날 울산 현대중공업 노사분규가 한참 심했을 89년일 거예요. 예. 89년에 이제 취재를 왔습니다. 울산으로? 울산으로. 취재를 왔는데, 우리 정몽준 선배님께서 예. 노동자들과 기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호텔, 그때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지금도 있습니까? 예. 지금 없어졌어요? 현대 호텔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까? 그때는 다이아몬드 호텔이었어요. 거기에 가둬놓더라고. 최고급으로 해주시면서. 그래서 저도 그때는 나쁜 기자였으니까. 예. 그냥 잘 받아먹고. 예. 봉투까지 챙겨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대충 써서. 예. 하고 그냥 올라온 기억이 납니다. 참, 이제 기자와 봉투를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어디에 그게 가장 심하냐 하면은. 종교계에 가장 심합니다. 종교계. 예. 종교계 가장 심하고, 그다음에 경제계. 정계에는 거의 없어졌죠. 네. 옛날 이제 정치부 기자들도 옛날이 정말 좋았지. 요즘은 그야말로 3D 업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 생활을 할 때는 항상 룸사롱을 갔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단란주점으로 가더라고요. 요즘은 포장마차를 갑니다.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그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후진적인 곳이 정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정치권만큼의 상식과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것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촌지가 없어지고 그리고 거짓말하면은 바로 작살이 나고 심지어 8년 전 막말도 작살이 나고 아니 그러면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성자들인가요? 그분들은 문제가 안 돼, 도대체. 그게 이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보개혁 세력이라고, 자타칭, 공유될 경우에는,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또, 그 반대 진영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이제 그런 사회풍조가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요. 예. 이제 우리 사회의 여론을 주도해 왔던 지금은 이제 그 약발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이른바 조중동 보수 신문들이 그것을 조장해 온 그런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예. 막말을 한다는 거는 예. 결국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김중태인가? 김중태. 예, 하는 사람이. 중태에 빠지신 분입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그야말로 막말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중동 신문은 나중에 인터뷰라든지 크게 그 선행을 별 선행이 아닌 것도 선행인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칭찬해주는 일종의 그런 보상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막말을 당시 했을 때는 보도를 안 하다가 네. 이 사람에게 명예회복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겠다. 네. 이럴 때는 또 그 사람의 미담을 또 이렇게 해줍니다. 키워서 보도하는. 근데 이제 반면에 이른바 진보 신문들은 예. 우선 힘도 약하고 예. 그러니까 조중동은 이제 매일 뭐 100만 부 이상을 뿌려대는 신문이니까 네. 그게 사실 먹혀요. 먹히는 반면에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발행부수도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우선 그 영향이 또 적을 뿐더러 예. 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좀 어르렁거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이 지난 4월 총선 때 저에게 사설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사퇴하라고 쓴 논설위원들 제가 다 잘 아는 이제 후배들 있죠. 예. 저도 어느새 저는 사고 구조는 아직도 초등학생 수준인데 이제 언론계를 보면은 어느새 이제 동기들은 뭐 사장을 하든가 은퇴를 하는 네. 요즘은 또 조기 은퇴를 합니다. 예. 신문사 같은 경우에 뭐 좀 사정 나쁜 신문사는 53세가 정년이에요. 53살. 55세 정년인 회사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물러나거나 물러나서 이제 축탁으로 근무시켜요. 월급을 한 3분의 1로 줄이면서. 아하.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논설위원들 다 후배들인데 그때 그 물러나라고 썼던 논설위원들이 누군지 잘 알죠. 예. 예, 그 사람들이 예. 그렇게 예. 도덕적이냐? 예.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 뭐 출마 안 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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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선 이후에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어느새 우리 사회의 도덕적 잣대, 기준 이걸 조중동이 자기들 멋대로 설정을 해요. 그래 놓고는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과 목표와 합치하는 그런 세력들이 뭔 잘못을 하면은 덮어주고 또 적진이라 불리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조그마한 어떤 티끌 같은 문제는 그야말로 침소봉대하고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조중동과 새누리당 이 정치인들에게 자기들이 이야기한 도덕적 잣대 이런 기준을 딱 맞춰서 심층적으로 뒷조사하고 엄격하게 도덕률을 따지는 그런 언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조중동과 새누리당을 잡는 그런 언론을 만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명박이나 예. 뭐 전두환 이런 이제 악당들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전선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예. 조중동을 우리가 안 씹어도 네. 이제 다 알아서 믿지도 않고 네. 알아서 다 공격을 해줍니다. 예.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오히려 더 저는 이제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그 이른바 보수의 그 이념지들과 정면 대결을 해야 될 필요를 많이 느껴요. 네. 제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데일리 스프라이즈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잘 나가다가 이제 망했는데 이게 망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한 번 망한 사람이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서 다시 재기를 못할 뿐이지. 예. 한 번 망한 사람이 동일한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은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그 김용인 교수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하면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조중동과 그리고 보수 세력과 정면 대결하는 예. 그런 언론에 힘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격려와 지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당선되셨으니까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이러면서 바로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이러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조중동과 새누리당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예. 당한 사람이 잘합니다.
망한 사람도 잘하지만 당한 사람도 잘합니다. 예. 아니, 저도, 우리 서 대표님도 당했지 참. 저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기에 예. 청탁 파문을 예. 일으킨 사람입니다. 예. 아니 뭐 돈이 오간 것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떤 부탁, 뭐 전화 한 통 이게 엄청난 무슨 스캔들 이런 식으로 매도가 됐던 일이었는데 예, 여하간 제가 당시 그때 그 서 대표님을 옆에서 봤었는데 이게 정말 그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니죠. 정말 이런 메커니즘으로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또 당한 것도 있지만 망했군요. 저도 총선 때. 둘 다 당했고 망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시즌2를 기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의 아직 승부는 가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자, 오늘 서울에서 석간으로 발행되는 문화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말이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5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많게는 10% 차이, 적더라도 4 내지 5% 정도, 상당히 좀 간격이 있었는데, 문화일보에서조차도 초박빙이 됐다. 이런 보도였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 리얼미터 1일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2.2%포인트차로 맹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추세를 본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어떤 두 후보 사이에 이런 그 차이가 무의미해졌다.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선 다 조간신문이죠? 석간신문은 거의 없을 텐데, 서울에서는 이제, 과거에 매일경제신문이 석간이었습니다. 근데 석간은 전에 그 서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오전 10시나 11시에 마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주식시장이 3시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경제, 석간 매일경제는 매경지수라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당시에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기존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의 영석지수는 어떻습니까? 영석지수. 예, 좋은 얘기네요. 예. 예. 문화일보 하면은, 여론조사 틀리기로 유명한 신문입니다. 전 이제 기억을 하는 게, 과거 지방선거 때, 그 다음에 최문순, 엄경이 붙었던 선거 때, 네. 기억을 하는데요. 진짜 문화일보는 무지막지하게 틀려요. 한 17%에서 27% 안팎을 틀립니다. 그게 틀린다는 게 그냥 틀리는 게 아니고 야당에게 불리하게만 틀려요. 그런 이제 사실 그 신문사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죠. 거기서 0.9%포인트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물론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0.9%포인트라면은 의미 없는 숫자죠, 사실은. 여론조사는 1000명으로 하는 거니까. 오차 범위 아니죠. 네. 오차 범위 안도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면은 5%를 오차 범위 안이라고 봐요, 차이를. 네. 0.9%면은 거의 의미 없는 이제 숫자고. 두 번째로 리얼미터 조사도 이제 많이 틀린 조사입니다. 많이 틀리는데 리얼미터에서는 2.2%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거를 의미를 두 가지 면에서 보면요. 최근 들어서 리얼미터가 단일화 이후에 문재인과 박근혜의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났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에서 2.2%포인트로 쫓아왔다는 거. 이거는 누가 말해도 문재인의 상승세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예. 박근혜의 어떤 하향세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근혜의 하향세라기보다는요, 문재인의 네. 상승세라고 봐야죠. 그렇다면은 박근혜의 어떤 현재 지지율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 네. 그동안 부동층에 있었던 그 표심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렇죠. 물론 이제 2차, 1차의 TV 토론을 보고 나서, 박근혜를 지지했던 합리적 보수 세력들 중에서 이제 일부 넘어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아무리 내가 그래도 박근혜는 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문재인이 보니까 뭐 신문이나 방송 보면 무슨 빨갱이 같은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TV 토론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상당히 중도적 스탠스를 취하고 네. 있구나.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되면서 박근혜 지지층 중에서도 일부 이탈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리얼미터에서 밝히지 않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예. 리얼미터 조사는 오늘 발표한 것은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서 조사한 겁니다. 10일 날 1000명을 조사하고 11일 날 1000명을 조사해서 그 둘의 평균을 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근데 10일 조사와 11일 조사에 이건 이제 말하자면은 리얼미터에서는 외부에 밝히지는 않고 있는 건데 차이가 굉장히 커요. 11일 조사에서는 한 3.2%포인트 차로 문재인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10일 조사에서는 얼마나 적겠어요? 4%, 5% 이상 뒤지고 있었던 거죠. 아, 그렇지 않나? 한 3% 정도 뒤지고 있다가 3% 역전을 시킨 거예요.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런 차이로 이제 나온 건데, 그것만 봐도 이제 시계에서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지만은 그 추세는 믿을 수가 있어요. 한 조사의 추세를 계속 보면은 최소한 한 후보가 상승세에 있다. 한 후보가 정체에 있다. 혹은 하락세다. 이런 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박근혜 후보는 약간의 정체 상태에서 다소 하락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은 밤잠을 이루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 지금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좀 나중에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올라온 글을 보니까 이 박근혜 후보가 지금 충청북도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네. 그 옥천 유세군요. 여기서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을 보십시오. 애국가 부르지도 않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민주당이라고 했어요. 예. 통합진보당을 얘기하는 건데 또 말을 잘못하셨구만.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맨날 틀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선거법 위반이고 이제 국회의원 수준이면요 당선 무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거죠.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박근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아니 그거는 그 말하자면 이제 사람이 보통은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쟤는 절대 돼서는 안 돼. 네. 그러니까 신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요즘 그런 평론가들이 굉장히 많죠. 방송 예. 보면은. 예. 그 고성국 박사가 방금 또 한 말이 있네요. 네, 그 신념의 평론가. 네. 5% 차이로 박근혜가 이긴다. 그 옛날에는 뭐 200만 표 차이로 이긴다고 그러더니. 예. 그 이유는 뭐냐? 네. 숨어있는 여권표가 많기 때문이다. 그 숨어있는 여권표는 그 왜 있는 거냐 했더니 지금 여당 지지자라고 밝히는 것이 부끄러워서 밝히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숨어있는 여권표가 더 많은 것이다. 아니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알긴 아는구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새누리당이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걸 보면서 확실하게 판세가 요동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아주 직접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사 대표님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선포하셔가지고 종교인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아니 새누리당이 이렇게 네거티브 펼치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판세와는 뭔가 다른 양상이다. 아니 1등을 하는데 왜 2등을 욕을 해요? 그러니까 2등 1등을 욕하는 거지. 그리고 박근혜가 네거티브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박근혜는 사실 그 지금까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좋은 인상을 줬던 것은 매우 우아하고 고상한 그리고 과거 어째 한 70대 80대의 눈에는 저 왕조 시대의 그 무언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님 그 우아함 이런 것들 그 특히 이제 유경수 여사의 그런 우아함 이런 데 대한 그 향수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집안 어르신들도 그러더라고요. 지난 2차 TV 토론에서 가장 놀란 게, 박근혜 후보가 먹튀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했다는 데서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정말 놀랐다고. 그거는 이제, 저희 집안 어르신들 얘기일 뿐이지만은, 특히 이제 1차 때인가요? 그때 저축은행 의혹이라든지,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직, 이런 것들은 이미 거의 검증이 끝났던가, 사실 그 혐의가 거의 약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서도 도저히 손을 못 대가지고 그냥 넘어간 것들이거든요. 예. 문제가 된다면 당장 잡아넣지 그때 뒀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네거티브를 했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새누리당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뒤지고 있다. 예. 그런 반증이라고 저는 받고 예.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신동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한나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부설기관이죠. 여의도연구소 신동철 부소장은 최근 박빙으로 분석되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네거티브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사를 보게 되면 비교적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조사는 현상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하고 문재인의 그 폭이 굉장히 벌어져 있다. 근데 돈이 덜 들어간 조사는 약간 격차가 좁혀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갤럽이라든지 예. 큰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를 그 표본을 뽑기 위해서 예. 쉽게 해서 돈을 많이 씁니다. 응답률이 될 때까지. 리얼미터도 그런 조사 기관이에요. 예. 리얼미터 2,000명을 그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15,000명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럼 응답률이 한 13% 정도 돼요. 이제 리얼미터에 대해서는 무슨 소장인가 하는 그 친구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한국갤럽이라든지 큰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하는데, 이게 여론조사 기관들끼리도 경쟁이 심하니까 300만 원, 500만 원의 덤핑으로 이제 수주를 받아서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쉽게 얘기해서 표본조사를 다 못하고 대충 한 다음에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건 이제 틀린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예. 그 얘기는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새누리당에 유리하다. 그건 말짱 거짓말이죠. 예.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제 김용민 교수와 저와의 토크를 통해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누리당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은 5%포인트 이상 치고 있다. 예. 사실 이제 김용민 서영석의 토크가 정식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언론도 아니고, 낙곰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듣는 사람은 1,000만 명이 넘어도 절대 무시합니다. 절대 무시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새누리당에 무슨 단장이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쑥 맡아도우다라고 반박 회견까지 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진짜구나 라는 걸 오히려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장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여의도 연구소장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현철 아닙니까? 아마 부소장까지 했을 겁니다. 소장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닐 겁니다. 여하튼 부소장까지 했을 거예요. 그 여의도 연구소에 있었던 김현철 씨가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박근혜는 도저히 대통령 대선 될 인물이 아니다. 예. 문재인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사실상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죠. 네. 그게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참 불공평한 게 말이죠. 부의 불공평도 있지만은 정보의 불공평이 굉장히 큽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이른바 고급 정보, 이런 것들은 1%만이 자기들이 독점하면서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하고 예.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에 또 살짝 가가지고 돈도 벌고 이게 사실은 또 우리의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불평등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이명박 밑에서 총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이수성 전 총리, 김영삼 밑에서 총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이 김도경 씨, 김영삼의 최고 가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다 자기들도
들려오는 정보에 의해서 예.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보의 불공평성은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느냐면은 그런 정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하나갑, 김경재, 한강옥 이런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아, 김현철 씨가 전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이라는 사실,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뭐 다른 일반의 이런 유권자들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판을 읽다 보니 아무래도 이 새누리당에게 결코 유리한 구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말하자면 정치적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선거판도 이제 깜깜이 게임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이게 포카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건데요. 깜깜이로 가면은 이제 13일부터가 사실 깜깜이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예,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오늘이 12월 12일인데 내일부터 조사하는 여론조사는 공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 조사를 내일은 공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조사한 것은 이제 공표를 못하죠. 네. 자, 그렇다면은 영석지수 얘기 안 하셨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정도로? 아니, 그걸 이제 설명하려면 조금, 말을 하려면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설명 예. 중이십니까?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예. 설명을 했고요. 예.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를 한다면은 이제 이거죠. 왜 여론조사 기간이 틀리느냐.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아주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울산에서 공개합니다. 지금은 이제 집 전화는 뭐 거의 빠시간 상태고요. 집에 전화가 있긴 있지만은 그 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집 전화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집 전화를 갖고는 있지만은 저도 집에 전화 2대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 전화하고 일반 전화 있는데 일반 전화. 지금 제가 보니까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예. 휴대전화만 있다. 압도적 다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휴대전화로 조사를 해야 정확합니다. 근데 휴대전화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SK텔레콤이나 KT에 등록된 전화번호부를 표본으로 사용해서 전화를 하면은, 여론조사를 하면 100% 맞는,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현행 법으로는 정보통신 무슨 보호법인가 개인 무슨 보호법인가가 있어가지고요. 그 개인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다 야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뭐가 유출됐다는 등 뭐가 유출됐다고 싸이월드에 유출됐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휴대전화를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수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 기관들은 과거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야매로 수집한 정보들이에요. 휴대전화 정보가.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가끔씩 일어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유출됐다, 다음에서 유출됐다, 싸이에서 유출됐다면 그런 거를 가지고 그걸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해요. 근데 문제는 휴대전화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난다는 데 있는 거죠. 처음에 휴대전화를 도입했을 때 리얼미터가 처음으로 휴대전화 20% 도입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가장 적게 틀렸어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5년 동안에 휴대전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교체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틀리는 조사가 나오는 거고 그 틀리는 정도가 비슷해요. 딱 15% 20% 틀립니다. 최문순 음경이 붙었을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조선일보 YTN이 한 조사 28% 차이 났습니다. 아니 100% 중에서 28%가 틀렸어요. 이게 자기들 조사에는 21% 음경이가 이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7%로 최문순이가 이겼으니까 차이를 보면 28%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여론조사라고 하는 정말 한심한 거죠. 근데 이게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끊임없이 1대1로 여야가 대결하면은 15에서 20% 항상 야당 후보가 지는 걸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뒤집어지면은 그 차이가 15에서 2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여론조사로만 봐도 저는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리드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판단하고 실제로 보도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재인 후보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실제로는 이기고 있다라고 내가 몇 개를 얘기를 해본들 당장 신문을 보면은 10%나 뛰죠? 5% 뛰죠? 끝까지 못 이겼어? 야, 이거 게다가 또 차이가 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우리가 투표를 열심히 하면 이기겠구나 라는 것이 일주일 동안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원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정확한 여론조사는 KT와 SKT의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여의도에서 떠도는 소문이에요. 그거를 몽창 빼내가지고 하는 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 나온 정보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흘 전부터 이미 문재인이 앞섰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런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제가 취재를 해서 한 5% 정도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진짜 발칵 뒤집어졌어요. 오죽하면은 그 무슨 뭐 상황실장인가 하는 놈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에서 그 발칵 더하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제를 했겠습니까? 이기고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웃기는 놈들이에요. 이게 바로 저희 지수입니다. 최대 10%포인트 차이가 났을 때, 그러니까 박근혜가 10%포인트 정도 앞선다라고 했을 때, 서영석 대표님은 아니다. 문재인이 도리어 5%더 앞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초박빙의 상황이면은, 이제 전부 다 믿거나 말거나 할 거니까 마음 놓고 얘기를 하죠. 예. 한 10% 정도는 저는 이기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트위터에다 남긴 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고 여러분의 판단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정말로 이건 중요한 점인데요. 예. 저는 지난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씨가 워낙 나쁜 놈들이니까 부정선거를 했다 그런 게 아니고, 나쁜 놈들은 맞습니까? 나쁜 놈들은 맞죠. 흉악한 놈들이지. 근데 이제 나쁘기 때문에 부정선거 했다라는 등식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의심을 하는 이유는 그때 박빙이었던 것이 대개 이제 선거를 해보면요. 박빙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반반. 그게 뒤집어졌던 때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한번 있었어요. 그때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으로 나왔는데 그때 한나라당이 쫙 먹어가지고 완전히 골 때리는 상황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박빙이라면 비슷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 총선에서도 박빙은 거의 대부분 한나라당이 이겼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수상하더라고. 게다가 투표함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거에 지고 나서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추접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실제 부정선거가 있어도 이걸 뭐라고 추궁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봉착을 해서 여러 가지 수상한 적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도 진짜로 압승을 하지 않으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야말로 200만 표 정도 이기는 정도의 상황이 도래해야만이 저쪽에서 뭔 지랄 발광을 하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고승국이 무슨 숨어있는 표 그랬는데 세상에 지금 어떤 전문가들을 붙잡아 놓고 물어봐도 야당에 숨어있는 표가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있어도 여당에 그것도 자기들 지지하기에 창피해서 숨어있는 표가 있다는 그런 망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니 지지하기가 쪽팔리면 지지를 안 하면 되는 거지. 미친놈이지.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자기 모순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종편을 특히 이제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종편은. 저도 이제 워낙 종편이 편파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저도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12월 19일까지는 나가겠다 해가지고 주로 MBN을 나가고 있어요.
MBN은 그래도 뭐 시청률이 좀 나온다고 그래서 뭐 TV 뭐 조선인지 뭐 그런 데는 거의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안 봐요. 거기서 누가 뭘 말을 해도 그게 피드백 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즉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BN은 나가긴 합니다만은 보니까 얘네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완전 저질에 야, 이런 인간들이, 나 진짜, 보수의 수준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비록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움을 하고 했지만은, 최소한의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최소한의 수준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아주 바닥을 빡빡 끼고 있더라고요. 야, 이런 인간들하고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까지 회의가 들 정도였는데, 꿋꿋이 나가면서 전부 작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기치 못했던, 돌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이 기습적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 미국에서는, 이 미사일 감시 시스템의 추적 결과, 북한은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혀서 이게 군사적 목적의 미사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성체를, 우주에, 내보내기 위한 로켓이었다. 이렇게 입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주가와 환율, 같은 이런 금융시장의 동요됨은 전혀 없었는데요. 그래도 북풍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북풍. 우려 안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려 안 한다. 북풍 우려 안 한다. 별로 안 하잖아요. 예, 북풍 우려를 한다는 분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위기입니다.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관심하다는 것은 보수 한국의 이 안보 태세에 아주 중대한 위기입니다. 예, 그렇게 보겠죠. 네. 안보의 문제는 사실 이제 남북한의 군사력이 역전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심지어는 약간 이제 농담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북한은 전쟁이 나도 탱크 굴릴 기름이 없어서 싸움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전쟁이라는 게 그야말로 돈 잡아먹는 괴물이죠.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쏟아부은 전비는 천문학적입니다. 수천조 달러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그만큼 현대전은 이제 돈으로 하는 전쟁인데 북한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바닥을 빡빡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 상식 속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북한이 실제로 위협적인 존재라면은 거기에서 미사일 한 방만 쏴도 우리가 당연히 긴장을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남한 경제력의 30분의 1이구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30분의 1인데 어떻게 전쟁을 해? 있을 수가 없는. 근데 이제 국지적 도발은 가능하죠.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국지적 도발의 가능성 때문에 바로 햇볕 정책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놈들은 이럴 게 없으니까 어차피 대규모 전쟁으로 나가기에는 한반도 주변 사강의 그 역학적 관계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한 방 치고 빠지기 작전인데 한 방 쳤을 때 이 이명박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역대 정권들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지금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경기도 즉 대한민국 땅의 9분 1밖에 안 되는 경기도에 인구가 2,500만이 삽니다. 게다가 서울 근교의 개발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땅이 없다 보니까 저기 일산 고향 이쪽으로 계속 뻗어나갔어요.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전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한 방 쏘고 물론 걔들은 다 작살나겠지만은 이게 이제 대포병 레이더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장사정포를 쏘면은 그 포를 쏜 위치를 거의 몇 초 안에 포착을 해서 이 보복 사격을 합니다. 그걸 대포병 사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거의 개전한 지 30분 이내에 장사정포는 다 전멸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전멸될 동안에 날라오는 포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쫙 서울 근교를 쓸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우리는 입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북한의 국적 도발을 우리가 겁내는 것은 전쟁에서
뭐 이거 질 염려가 있어서 겁내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자인 이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햇볕 정책을 해서 살살 달려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너무 임기 말에 해서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은 10월 4일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남북 간의 기브앤테이크,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형식의 아주 서로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명박 씨가 집권하는 바람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풍이 안 먹히는 겁니다. 북풍이 왜 안 먹히겠어요?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하면은 진짜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가 적화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먹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판도 그렇고요. 서로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번 써먹은 전략은 다시 안 먹힙니다. 근데 북풍은 역대 보수 세력들이 하도 단 걸로 써먹어가지고 난 진짜 이러다가 진짜 늑대 소년 돼가지고 정말 위험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까 봐서 걱정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걱정됩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정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그 공보단장은 사고를 쳤죠. 예, 국가안보의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국정원이 북의 동향을 정밀하게 추적할 시간을 빼앗았다. 민주당이 이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친놈이에요. 알바지를 하느라고 바빠서. 아니, 나는 진짜 애들이 진짜 불리하긴 불리한가 봐요. 예. 뭐 막 던져.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의 공보단장이라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알바지 하는데 시간이 뺏겨가지고 북한이 로켓을 발사를 몰랐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말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보수 세력들도 쪽팔리다고 그럴 거예요. 제 입 좀 주둥아리를 갖다가 그냥 재봉틀로 따라락 박을 수 없나. 전 그런 생각이 나올 정도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이렇게 알바지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죠. 우선 북풍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마디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북한이 위성 발사를 이명박 씨의 임기 중에 반드시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인공위성입니다. 오늘 무사히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제 미국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이면은 이제 대륙간 탄도탄으로 바로 전용이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죠. 우리야 뭐 탄도탄 필요 없어요. 포 한 방이면 되는데 무슨 탄도탄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사실은 미국, 일본이 촉각을 기울이는 거죠. 근데 사실 한반도에서 북한이 살아가려면은 남북 양자는 물론이고 주변 사강, 즉 육자회담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되는데 이명박 씨 시대에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자 해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대화 모드로 가면 더 이상 못합니다. 왜? 그럼 안 도와줘. 지금 이명박은 어차피 안 도와줄 새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있는 대로 다 해놓고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카드로 써야죠. 우리 안 할 테니까 뭘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임기 중에 심지어는 대선 걔들도 정권 바뀐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모든 걸 끝내놓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어찌 보면은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빨리 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별로 안 먹힐 얘기긴 합니다만 조정당만 날뛸 겁니다. 뭔 소리 할지 내일 궁금해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2002년 12월 13일자
조선일보를 보시면 됩니다. 예. 대대적으로 아주 일면 가득히 제목을 달고, 그리고 맨 밑에는 불안한 후보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이런 한나라당의 이해창의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네. 야, 기사와 광고가 그렇게 매치될 수 있는 유일한 신문, 바로 조선일보. 조선일보입니다. 보실 거 없어요. 2002년 12월 13일자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탈북자 한 분이 종편에 나와서 그것도 코미디를 했더군요. 북한은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왜냐하면은 박근혜가 되면은 북한도 남한도 모두 권력이 세습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부담이 없다 이런 얘기죠. 3대 세습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참 메시지 조율이 안 되네요. 이 동네는 보니까. 예. 아까 이정현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참 아니 이게 종편을 나가면서 느낀 것도 그렇지만은 요즘 보수들은 수준이 너무 타락했어요. 이런 인간들하고 지금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오히려 거꾸로 보는 거죠. 북한도 이번 12월 19일 날 정권이 바뀐다고 보고 정권 바뀌기 전에 모든 걸 다 해놓자.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피해 안 끼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사실 이제 그 국정 문제도 그 이어서 나옵니다만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북한이 로켓을 이제 발사대에서 눕혀놨기 때문에 이게 한번 세워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보도도 되고 우리 국정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발딱 써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진짜 이명박 씨가 집권하고 나서 대북 정보 라인이 완전히 개판 다 됐습니다. 비선 라인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대북 정보의 비선 라인들은 김대중 시대 때 구축된 라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 사람들이 많아요. 이명박 들어가지고 호남은 전부 다 그냥 작살을 내고 쫓아내버리니까 대북 라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야. 그게 오로지 미국의 위성정보만을 의존하는, 그때 미국은 사실 코리아가 당장 전쟁할 지역도 아니고 그냥 완 오브 댐이에요. 결국 우선선에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보에 맹신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개판 오분전이 지금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이번 국정원의 이른바 댓글 알바 소동이 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정권은 뭐 증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뭐 비슷한 게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아직 뭐 완전히 명쾌하게 해명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정권이 그동안 해온 행태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고요. 그리고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농담인지는 모르겠어요. 트위터에 올라오는 의견들을 보면은 어제 저녁 6시인가 7시인가에 덮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그런 악플이라든지 트위터에 자동 RT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누군가 아마 우리 또 숨어있는 전문가들 고성국에 얘기하는 그런 가짜 숨어있는 표가 아니라 진짜로 숨어있는 전문가들이 그런 걸 아마 입증을 곧 해낼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선거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악플이라든지 이런 자동 RT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열받아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대입니다. 즉 2030 세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악플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블락도 잘하고 그리고 악플이 있으면 우리도 가서 그냥 마이너스 점수를 막 마구 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2030 세대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자체가 선거 전까지 밝혀져가지고 국정원이 작살나고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이명박이 어떤 놈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후한무치하게 짝이 없는 놈이 지가 실제로 해도 어떻게든 뭉기적거려가지고 뒤로 미룰 놈인데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진상이 드러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비치는 여파는 결국은 인터넷이나 트위터 이론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거고 그래서 5060 세대들에게는 진짜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참 민심이 안 좋기는 안 좋은 모양이다.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라는 인상을 줄 것이고 2030 세대들은 이런 개새끼들 반드시 투표하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준다고 봐요. 그 박근혜 그 아이패드 사건 같은 경우는요, 뭐 실체가 분명히 가려지진 않았지만은 이런 인상은 충분히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뭐 어디 지나갔는데 여대생 두 분이 박근혜 아이패드 갖고 그걸 화제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요즘에 우리 청춘들에게 관심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그래서 호혜로 나왔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일종의 컨닝 아닙니까? 그걸 만약에 토론회 와중에 아이패드를 켜놓고 이렇게 했다면은 아이패드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보니까 누군가 메모를 해서 보내면은 채팅이 가능하게. 예. 모르는구나. 카카오톡이야. 별게 아니야 그거. 카카오톡 같은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정희 이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날선 애매하고도 난해한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라고 모범 답안을 누군가 이렇게 근데 이제 보내줬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아이패드를 토론회 때 이렇게 펼쳐들고 제가 보기에는 봤다면은 이제 그 박근혜 후보의 진영지수나 예. 이 토론 소화 능력을 보면은 그래 복잡한 지시는 뭐 소화가 불가능할 거고요. 예. 저는 이제 이럴 거라고 봐요. 그 이제 실제로 갖고 갈 수 있는 그거는 종이는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낱장 A4. A4용지. 그래서 1번, 2번, 이제 3번 해가지고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또면은 3번 메모지를 참조했어요. 이런 식의 지시들. 아마 좀 했다면은 이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어쨌든 뭐 그러나 저러나 저기 컨닝 아닙니까? 맹백한 컨닝이죠. 예. 아니라면서 그거를 내가 사실 문제화시킨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예. 그래서 저 인터넷에서 그 댓글 알바들도 인정합니다. 서영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허위 비방이 뭐. 아니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한다면은 박근혜 아이패드라는 이제 사진을 오전에 봤어요. 그래서 참 웃기는구나. 난 뭐 그때 그걸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 요즘 세대들, 저도 뭐 이제 사실 뭐 나이 든 세대죠.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웃긴다. 그래서 좀 비웃는 뭐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한 오후 한 2시 또 채 안 됐죠. 12시쯤 됐을 거야.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 제보가 많이 옵니다. 자기가 그 선관위 아니고 선방위죠. 예. 선거방송 하는 토론위원회. 토론위원회 선방위의 그 담당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이패드를 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어떤 단계였냐 하면은 새누리당에서 아이패드를 갖고 간 것은 맞지만은 현장에는 갖고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방위 관계자하고 얘기를 쭉 한 것을 내한테 전해주면서 아이패드를 갖고 간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했냐? 그래서 녹음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녹음 파일을 낙검수에 줬어야 되는 건데 말이야. 주세요. 지금이라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자신있게 뭐 우리가 무슨 조정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건 뭐 트위터하고 페이스북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했더니 저쪽에서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한마디 하면은 가장 먼저 발언하는 데가 새누리당입니다. 예. 자, 하여간 그게 사실이라면은, 아니, 그래도.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 왜냐면은, 예. 그 사진을 보면은, 박근혜 후보가 여기 앉아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정희 후보가 앉아있는데, 가방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에는 아이패드는 보이진 않아요. 아이패드가 있는 것으로 추정만 될 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낙검수 호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낙검수는 특히 이제, 저쪽의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말 잘못하면은 명예훼손 하면서 지랄병을 칠 거예요. 근데, 저 토론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 그리고 토론장이 있어요. 대기실에는 후보
이외의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방송사 관계자하고 후보 두 분만 들어가요. 기자들도 못 들어가고 수행원들도 못 들어갑니다. 그 대기실에는. 그리고 그 대기실에 있다가 토론장으로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그때 뭔가 아이패드를 잠깐 갖고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안 가면은 누구를 불러가지고 이걸 갖고 가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쪽의 해명에 무슨 내가 문제가 있더라고. 근데 아이고 뭐 박근혜가 아이패드 가지고 큰일을 했든 말든 해명을 어차피 난 진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안 썼는데 그거 가지고 어느 놈들이 시비를 붙으면은 내가 요걸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공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해놓은 게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이패드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은 박근혜가 토론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 본질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정희가 아이패드를 봤다면은 아니 새누리당 인간들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랄을 하지 다른 걸 가지고 시비는 안 걸 거예요. 아니 이정희가 어디 뭐 큰일할 게 없어가지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큰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하도 토론을 벅벅대고 말만 했다면 아예 뭐 이건 어떻게 말하자면 일문일답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질문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답변 외워가지고 하는 것 이외에서 조금만 비틀어버리면 어버버버버 하는 게 사실은 박근혜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이 있으니까 아이패드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만약 이정희가 그런 질을 받았으면 한번 웃고 넘어왔을 거예요. 근데 걔들이 막 발끈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자기들이 박근혜 대가리 나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 진짜 정말 생각이 없는 놈들이에요. 근데 젊은이들한테 가장 또 이 부분이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이게 컨닝으로 본다는 거죠. 부정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젊은이들이 박근혜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상당히 좀 많이 악화되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20대의 박근혜 지지율이 40%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기 20대 분이시죠? 10대예요. 그래요. 젊은 보수들이 좀 있습니다. 어디 박근혜 어때요? 좋아요? 예. 여기 올 정도면 박근혜 좋아할 리가 없지. 그걸 질문하고 하세요. 아니 요즘에 여론조사가 이런 식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자, 제가 봤을 때 개신교 쪽에 계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무엇보다도 1억 5천 굿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가려진 것은 없습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만 있을 뿐이죠. 구태? 구태. 구태? 구태 정치. 구태 정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분명한 건 이거죠. 20년 동안 사이비 종교 교주와 협력 관계였다는 점. 그 사람은 바로 최태민이었습니다. 네. 그 사람은 국가 권력과 국가 어떤 그런 구조적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도 했고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결국에는 권력층 내부에서 큰 분란이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이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최태민이 죽는 순간까지 박근혜는 협력자로서 함께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신천지라고 개신교 쪽에서는 이단으로 보고 있죠. 이 신천지의 그 인사들이 대거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CBS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 구미 오늘 오는 길에 구미를 지나갔는데 구미가 어디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시장 남유진 시장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게 진짜 상식의 어떤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뭐 구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뭐. 게다가 또 탄신제를 벌린단 말이죠. 일종의 그 생일잔치를 하는 건데 탄신제는 주로 이제 세종대왕이나 예.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도 돼야 탄신이라고 보통 씁니다. 탄신이란 표현은 임금이나 성인이 난 날 뭐 이렇게들 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박정희뿐만 아니라 유경수 이 두 사람 태어난 날을 거의 뭐 그
제사상 차려놓고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말이죠. 뭐 박근혜 영애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그러신다면서요. 예.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에 나타나서 같이 탄신제에 참여하는 이런 행태는 보수 개신교에서 봤을 때는 우상숭배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자기 아버지 그 제삿날에 그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판인데, 이게 뭐예요? 돌아가신 날, 태어난 날 다. 또 사람들까지 반인반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이 보수 개신교계가 이 점에 대해서는 반인반신이면 예수님하고 동격이라 그런 얘기인가요? 예, 일종의 우상숭배로 볼 수 있는. 근데 저는 그야말로 진심으로 예. 기독교를 믿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영이 참 혼탁한 사람이다. 개신교인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아니, 구성하고, 그건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은, 네. 이미 굿당 비슷한 데 가가지고 나온 사진들이 광범위하게 유포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독교인들은 무슨 기분 나빠요. 어떻게 저런 자리에 갈까? 예.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니,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종교인으로서 개신교를 믿는다든지, 또 불교인인 분이, 예를 들면은, 다른 종교, 사찰에 가서 이렇게 법회에 참석한다든지, 또 개신교 예배에 가서 예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타 종교를 존중하겠다, 차별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거는 도리어 권장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거하고 굿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아주 심각한 영적 혼탁 상태다. 이렇게 그리고 볼 또 수밖에 신천지는 일종의 이단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점이라면은 지금 교회 이단 틈타는 것 같고 막 그냥 박근혜 후보에게 호재입니다. 예. 신천지 신도들은 적극적으로 박근혜 지지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신천지가 개신교계의 어떤 그런 각종 여러 가지 또 말하자면은 이단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 때문에 더 일을 못해요. 무슨 교회당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박근혜 시대에 특혜를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 박근혜를 지지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죠, 신천지가? 글쎄요. 그래서 당원으로 가입하라 이런 지침도 내려졌다고 하고요. 예. 재밌네요. 예. 그러면은 사실 나름대로 평범한 기독교인들에게는 네.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5천 구판 그거 갖고 아니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고 고소한다 아니, 고발한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소리가 듣기 싫으면은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분명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개신교인인 아버지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집사님이든 이거 웬만하면 안 넘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안 넘어가는 분들한테 박근혜가 그렇게 우상숭배 한다고 합디다. 사이비 목사하고 한 20년 동안 협력관계였다고 합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표정은 아마 확연히 달라지지 않겠는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게 우려가 돼가지고 박근혜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완고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계신 개신교인이라면은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상숭배는 이건 성경 10계명에서도 제일 가는 그런 금기거든요. 우상숭배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판단 신뢰하시고요. 선거 때까지 그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의지를 반드시 투표로 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대전에서도 공개 녹음이 있습니다. 12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대전시 중구 오류동 187번지 11호 예람 빌딩 4층에서 대전 공개 녹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대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1화부터 14화까지의 드라마 내용을 담은 CD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12월 16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9번지 17호 벙커원에서
제3차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공개 감상회를 갔습니다. 또 그 후에 한 30분 정도 서영석 대표님과 또 토론회 내용에 대한 그 감상평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2차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토크를 했었는데요. 그 토크 실황을 들으시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나와서 박근혜 후보의 그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그런 평가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기초노령연금을 이제 저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65세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발언 시간이 다 쓰셨고요. 예. 근데 그 내용이 알려지면 좀 폭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래 그게 한나라당 시절부터 주장해온 내용인데요. 원래 20만 원씩 시작해서 일단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30만 원, 현재 가치로 30만 원 선까지 인상한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만드냐 하면 그건 뭐 조세에서 충당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적 부조 성격을 갖고 있죠. 혹은 보편 서비스. 그 대신에 그러면 국민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이면 된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뭘로 지급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로 돼 있어요. 40%.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 대비 40% 선의 연금을 지급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그걸 낮추는 모양이구나. 예, 그걸 20%로 깎는 거예요. 아, 이런 나쁜 20%로 깎고, 그 다음에 현재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이제, 민간보험상품 전 세계에 어떤 것도 그런 수익률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고소득층 경우에도 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도 상대적으로는 수익률이 낮지만, 민간보험상품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높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소득 비례연금으로. 오. 많이 낸 사람은 많이, 적게 낸 사람은 그만큼 적게. 야. 이렇게 하되 평균 소득 대체율을 20%로 낮춘다. 이게 원래 옛날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아니고요. 지금 박근혜 후보가 오늘 얘기한 거는 그 기초연금 안의 앞부분, 기초연금 부분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뒷부분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그냥 갔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더 놀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게 지금 열심히 국민연금 넣어가지고 나이 65세 돼가지고 돈 받을 사람들 그걸 절반으로 깎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낸 거는 기득권은 인정하고 앞으로 내는 것만 앞으로 앞으로는 완전 조정해서 그러니까 당장 보험료 납부는 적게 내게 하고 그 집 받는 돈도 현재의 평균 반으로 줄이고 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건희 씨 포함해서 네. 다 20만 원씩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네. 역시 전문가가 오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죠? 예, 뭐 그런 거고 제 이름을 인용한 부분은 예. 그게 이제 이정희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무상의료다 이렇게 몰아붙이기 위해서 그 얘기를 꺼낸 건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네. 2011년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2011년도? 몰라요. 그게 이제 81조 원이에요. 오. 우리나라 GDP가 약 1,300조 원이고 네. 그중에 의료비 지출액이 81조 원이었어요. 작년에. 금년에 상당히 높은 90조 원 될 걸로 봐요. 네. 증가 속도를 보면. 그럼 그게 이제 대개 전체 GDP 대비 7% 정도의 이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네. 요게 이제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11%를 넘어갈 걸로 지금 예측이 돼요. 전체 의료비 중에서 3분의 1이 노인 의료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령화와 더불어서 빨리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건보 재정의 총액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한 43조 원 작년에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81조 원 중에 43조 원만 건보가 책임을 져준 거니까 그 전체 국민 의료비 지출 대비 건보 재정의 비율을 해보면 이게 60에서 65% 사이예요. 그게 보장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단순 계산으로 100%로 올리면 근데 81조에서 43조를 빼면 24조가 되잖아요. 그럼 24조 원이 더 있으면 무상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4조 원으로는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부담하는 가운데 그 정도만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 무료가 되면 사람들이 병원을 더 자주 가고 그렇지. 한 번 가면 또 가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다 찍을 거기 때문에 실제 마실 무상의료가 같듯이. 됐을 때의 의료 서비스 소비량은 확 늘어난다는 게 유럽에서 관찰된 이제 경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돈이 나중에 모자라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무상의료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던 거는 실제로 꼭 진료가 필요한 사람과 좀 덜 필요한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 있는 어떤 선별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어야지 그게 필요한 사람이 진료를 받는 거지. 그렇게 무료로 다 해버리게 되면 그렇죠. 누구부터 그러면 진료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환자에 집중할 거냐 이런 점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국가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돈만 그렇게 쓰지 말고 질병 예방, 홍보, 그다음에 뭐 교육, 그다음에 건강 증진 이런 쪽으로 돈을 좀 쓰고 그리고 이제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보험급여 체계는 개편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료 징수 체계는 소득을 빠짐없이 다 파악해서 징수하도록 뭐 우리 각하 같은 분이 22,000원 내고 뭐 이렇게 그 보험료 내고 건강보험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게 문 후보님이 공약한 입원 환자 중심의 보장률 90% 이거는 되게 10조 원 미만에서 뭐 그쪽도 약간 이제 소비 증가, 수요 증가 현상이 관찰될 거기 때문에 대체로 그 약간의 증가가 있을 거예요. 외래는 많이 증가하지만 입원은 근로소득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게 탄력성이 덜해요. 그래서 입원 환자 중심으로 하면 그 부작용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중증 질환 입원 환자 중심의 보장률 90% 이 공약을 한 것이고 그건 매우 현실적인 정책이고요. 실제로 돈이 그 계산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거기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제가 보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노래 조영찬 작사 작곡의 투표가 좋아요입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울산 YMCA 강당에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투표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